오빠, 빨리 해요. 누가 볼까봐. 동생의 다급한 외침에 민우는 식물인간처럼 축 늘어진 어머니를 구명보트에 밀어넣으며 30년간 쌓아온 모정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지만 이미 손에 쥔 이조원의 무게가 더 무거웠습니다. 검은 파도 위에 홀로 남겨진 정숙은 움직이지 않는 몸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요트가 사라진 수평선 너머를 노려봤습니다. 자식들은 모릅니다. 그녀가 6개월간 매일 밤 손가락을 움직이는 연습을 해왔다는 것을, 그리고 복수가 얼마나 처절할지를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어요. 너무나 고요해서 생명 유지 장치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침대 위에 누운 한정숙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감긴 눈꺼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큰아들 한민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옆에 앉은 딸 한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 이렇게 누워만 계시는 어머니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 6개월이나 됐으니 이제 우리가 회사 일을 제대로 챙겨야 할 때인 것 같아.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병실을 나가자마자 민우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박 실장한테 연락했어? 네, 오빠. 모든 서류 준비는 끝났대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애틋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숙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 남매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죠.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3개월만 더 있으면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 판정이 나와. 그럼 후견인 지정이 가능하고. 민우가 말끝을 흐리자 수진이 그 뜻을 받아 이었습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 안에는 오랜 시간 공모해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암묵적 합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들의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아니,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기억 속에 새기고 있었죠. 6개월 전 교통사고 이후 그녀는 완벽하게 의식이 깨어 있었습니다. 단지 몸을 움직일 수 없었을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진심으로 걱정해 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병문안을 오는 아들과 딸의 얼굴에서 안도감이 아닌 계산을 읽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정말 나를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민우는 병실 문을 잠그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회장님. 어머니 상태는 여전합니다.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삼성그룹 정 회장이었어요. 정숙의 오랜 경쟁자였죠. 민우는 어머니가 쌓아온 30년 제국을 단 몇 달 만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쳤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오빠,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던 자선 사업부터 정리하는 게 어때요?
그쪽 예산만 줄여도 수백억은 건질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야. 어차피 이미지 관리용이었잖아. 정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분노가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여전히 눈 하나 깜빡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 자신이 목숨처럼 여긴 사업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간호사들이 퇴근하고 병실이 고요해지면 그녀는 조금씩 손가락을 움직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주먹을 쥘 수 있게 됐어요.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저 아이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어둠 속에서 정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생존에 대한 집념과 복수에 대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상태는 겉보기에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민우와 수진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수진이 병실 문을 열며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죠. 전문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어머니께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기셔도 된다고요. 민우가 뒤따라 들어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서 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는 너무 삭막하잖아요. 두 사람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건 자신을 사람들 눈에서 멀리 치워두기 위한 수작이라는 거리요. 박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정숙의 오른팔이었던 그는 이제 민우의 충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계약서 가져왔습니다. 수고했어요, 박 실장. 어머니, 이건 요양병원 입소 동의서예요. 제가 대신 서명할게요. 민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니의 이름을 대신 적어 내려갔어요. 정숙의 오른손 엄지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요양병원 가기 전에 우리 가족끼리 여행 한번 가는 게 어때요? 수진의 제안에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여행? 네. 어머니가 깨어나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는 게 자식 도리 아닐까요? 수진의 말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크루즈 여행은 어때?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거잖아. 완벽해요, 오빠. 의료진도 동행시키고 일주일 정도 지중해를 돌면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어요. 그날 밤 민우의 서재에서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리 냉혈한이라도 이건 선을 넘는 일이었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시기만 하면 우리가 한 일들이 다 드러나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이미 회사 자금 50억을 빼돌렸고 계열사 세 곳을 헐값에 넘겼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우리 모두 감옥행이에요. 민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결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크루즈에서 사고가 나는 거죠. 안타깝게도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면 돼요. 하지만 의료진이 동행하는데. 의료진?
그건 박 실장이 알아서 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 편인 사람들로요. 수진의 말에 박 실장이 움찔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걸 깨달은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병실의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 없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크루즈, 바다. 자식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확신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24시간 감시받지만 넓은 바다 위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정숙은 더욱 치열하게 재활 훈련을 이어갔어요. 밤마다 침대 위에서 다리를 움직이고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참아냈죠. 살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요. 2주 후 크루즈 여행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민우는 최고급 프라이빗 요트를 빌렸고 수지는 가짜 의료진을 섭외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됐습니다. 출항 전날 밤 정숙은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었어요. 6개월간의 처절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다시 누웠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얀 요트는 파도를 가르며 유유히 나아갔고 갑판 위에는 정숙의 휠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바람이 시원하시죠? 민우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바다처럼 깊고 어두웠어요. 수지는 선글라스를 낀 채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출항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요트는 이제 육지에서 한참 멀어져 있었죠. 주변에 다른 배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끝없는 바다만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 준비됐어요? 민우의 낮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어요.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구명 보트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8시 해가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오르기 시작했고 바다는 검푸른 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죠. 수진이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방향은 선실이 아니라 갑판 뒤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구명 보트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가짜 간호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우가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들어가 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간호사는 떨리는 다리로 선실로 들어갔어요. 이제 갑판에는 정숙과 새 공모자만 남았습니다. 민우가 휠체어에서 정숙을 들어 올렸어요. 그녀의 몸은 놀랄 만큼 가벼웠습니다. 6개월간 누워만 있던 탓이었죠.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 같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해야 할 일을 마침내 끝내는 안도감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숙을 구명 보트에 눕힌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민우와 시선이 마주쳤죠. 어머니. 민우가 뒤로 물러섰어요. 죽은 듯 누워만 있던 어머니의 눈에서 살아있는 빛이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빠, 빨리 해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박 실장이 구명 보트의 로프를 풀었고 보트는 파도에 밀려 요트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배신감도 분노도 슬픔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렬했던 건 살아남겠다는 의지였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민우의 마지막 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요트는 엔진 소리를 높이며 빠르게 멀어져 갔어요. 구명 보트는 검은 파도 위에 외롭게 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구명 보트는 천천히 물살에 실려 어둠 속으로 떠내려갔어요. 하지만 정숙의 눈빛만큼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트 위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는 대답 대신 난간을 잡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신고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밤사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고요. 박 실장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어요. 감정을 죽인 채 그저 계획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요트는 어둠을 가르며 나아갔고 뒤에는 하얀 물거품만이 남았어요. 그 물거품도 곧 바다에 흡수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정숙이 6개월간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를요. 심해의 눈은 이제 막 떠올랐고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구명 보트는 파도에 흔들리며 떠다녔어요. 차가운 바람이 정숙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1시간이 지났어요. 요트의 불빛은 완전히 사라졌고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정숙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하나, 둘, 셋. 6개월간 매일 밤 해왔던 숫자 3개였습니다. 그녀는 10까지 세고 나서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어요. 달빛 아래에서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정숙은 이를 악물고 상체를 일으켰어요. 어지러움이 몰려왔지만 참아냈습니다. 6개월간 누워만 있던 몸을 일으키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녀는 마침내 앉는데 성공했습니다. 숨이 거칠게 몰아쳤고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정숙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해냈어. 구명 보트 안에는 비상용품이 들어 있었어요. 물과 비스킷, 그리고 조명탄이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집어들었어요. 첫 모금을 삼키는 순간 살아있다는 실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6개월 전으로 기억을 되돌렸어요. 교통사고가 난 건 회사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고 정숙의 차는 여러 번 굴렀어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병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혼란스러웠어요.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전신마비라고 진단했죠. 하지만 정숙의 의식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그녀는 우연히 비밀을 알게 됐어요. 민우와 수진이 병실 밖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은 겁니다. 차라리 잘된 일 아니야?
이제 회사는 우리 거나 다름없어. 오빠,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가 이러시는데.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야. 기회는 지금이야.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자신의 사고를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걸요.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깨어나면 안 돼. 아직은 깨어나면 안 돼. 정숙은 그날부터 철저하게 식물인간을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완전히 죽은 듯 누워 있다가 밤이 되면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첫 달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간호사들이 퇴근한 후 2시간씩 재활 훈련을 했어요. 두 번째 달에는 손목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팔꿈치를 구부릴 수 있었어요. 네 번째 달에는 무릎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간호사에게, 의사에게, 누구에게도 자신이 깨어났다는 걸 알릴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차리는 순간 더 급하게 자신을 제거하려 들 게 뻔했으니까요. 최 변호사. 정숙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30년 전 정숙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였어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 정숙은 최 변호사에게 이상한 부탁을 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병실에 와줘요. 그리고 내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봐요. 만약 그게 움직이면 무슨 불길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당시에는 농담처럼 넘겼지만 사고 후 최 변호사는 정말로 매주 병문안을 왔어요. 그리고 정확히 2개월째 되던 날 정숙의 검지손가락이 3번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최 변호사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부터 은밀하게 정숙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밤마다 병실을 방문해 물리치료를 해줬고 비밀리에 영양제를 투여했어요. 최 변호사님이 날 찾아줄 거야. 반드시. 정숙은 다시 눈을 떴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붉어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명탄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쏘아 올리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민우와 수진이 수색대를 보낼 리 없었고 설사 보낸다 해도 그들의 사람들일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해가 완전히 뜨면 정숙은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작은 빛 하나가 보였어요. 배였습니다. 하지만 요트가 아니라 어선이었어요. 정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회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명탄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제발. 조명탄이 하늘 높이 솟아올라 붉은 빛을 뿌렸어요. 어선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온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어요. 여기요. 여기.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필사적이었습니다. 어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갑판 위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선의 뒤쪽에서 또 다른 배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하얀색 크루즈 요트였어요. 민우, 돌아왔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선이 구명보트 옆에 도착했고 선원들이 밧줄을 내렸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은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선의 선장은 최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마세요,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직접 내려와 정숙을 안아 올렸어요.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GPS 추적기를 심어뒀습니다. 회장님 휠체어예요. 정숙은 그제야 기억해냈어요. 3개월 전 최 변호사가 새 휠체어를 선물했었습니다. 더 편하실 거예요 라며 건넨 그 휠체어에 추적 장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크루즈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부터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추적했어요. 어젯밤 휠체어 신호가 바다 한가운데서 멈췄을 때 알았습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즉시 어선을 빌려 이곳으로 온 거였습니다. 뒤쪽에서 요트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저기 배, 우리 어머니 못 보셨습니까? 실종되셨는데. 최 변호사가 선원에게 눈짓했어요. 선원은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못 봤소. 우리는 그냥 조업 중이요. 혹시 구명 보트라도 없소? 빨리 가보시오. 어선은 엔진 소리를 높이며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요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정숙은 선실로 옮겨졌습니다. 따뜻한 담요가 몸을 감쌌고 뜨거운 차가 입에 닿았어요.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회장님, 이제 안전합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6개월간의 고통, 자식들의 배신, 그리고 어젯밤의 유기.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저 아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봤어요. 들었어요. 정숙은 최 변호사에게 6개월간 있었던 일들을 들려줬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계열사 헐값 매각, 그리고 자신을 제거하려는 계획까지요. 제가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경쟁사인 삼성그룹과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회장님 회사를 넘기려는 거예요. 수진 씨는 부동산 투기로 회사 자금 80억을 빼돌렸고요. 박 실장은 그 사람이 제일 악질입니다.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했어요. 심지어 회장님 사고도. 최 변호사가 말을 멈췄어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트럭 운전사가 거액을 받고 사라졌어요. 그 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숙의 주먹이 떨렸어요.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것은 배신을 넘어선 살인 기도였습니다. 변호사님, 저 다시 죽어야 해요. 네, 공식적으로요. 한정숙 회장은 바다에서 실종돼 사망한 거예요. 그래야 저 아이들이 방심합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회장님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되찾을 겁니다. 제 이름도, 제 회사도, 제 인생도요. 어선은 작은 항구로 향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최 변호사는 이미 안전가옥을 준비해뒀습니다. 6개월간 여기서 완전히 회복하세요. 저는 그동안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아니에요. 3개월이면 충분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6개월간 혼자 재활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와 훈련을 받는다면 3개월이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죽음을 대대적으로 알려주세요. 장례식도 성대하게 치르고요. 저 아이들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요. 최 변호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냉철한 법률가의 미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재계가 떠들썩하게 만들어드리죠. 배가 항구에 닿았습니다. 정숙은 최 변호사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스스로 걸었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시면 괜찮아요. 이제 다시 걷는 연습을 해야죠. 작은 집으로 들어가며 정숙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돌아봤어요. 저 넓은 바다 어딘가에서 민우와 수지는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고 있겠죠.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곧 돌아간다. 3일 후 한국의 모든 언론이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한정숙 회장, 크루즈 여행 중 실종. 생존 가능성 희박. 재계의 여왕 한정숙, 지중해에서 사라지다. 정숙그룹 총수, 가족여행 중 비극적 사고.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민우와 수지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민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방송을 탔어요. 하지만 그의 사무실에서는 샴페인 잔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오빠. 이제 정말 우리 거야.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 실장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장례식은 일주일 후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재계 인사들 모두 참석하겠다고 했고요. 완벽해. 성대하게 치르자고. 어머니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민우의 말에는 조소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에 펼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를 정리할 때야. 삼성그룹에서 인수의향서 보냈어? 네, 여기 있습니다. 계열사 5곳을 묶어서 2조에 넘기자고 하네요. 2조? 턱도 없어. 최소 3조는 받아야지.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오빠, 너무 욕심부리면 의심받아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걱정 마. 나한테 계획이 있어. 민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정숙그룹을 해체하고 현금화하는 로드맵이 그려져 있었어요. 먼저 자선사업부를 폐지해. 연간 500억씩 나가는 돈인데 이제 필요 없잖아. 그건 어머니가 평생 공들인 건데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민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미지 관리용이었어. 어머니 없는데 뭐하러 유지해? 다음 날 정숙그룹 자선재단 폐지 소식이 발표됐어요. 30년간 운영되던 보육원 지원, 장학금 사업, 무료 급식소가 모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재단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회장님의 뜻을 저버리지 마세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민우는 경비를 시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뉴스에서는 냉혈한 후계자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장례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몰려들었어요. 재계 인사, 정치인, 연예인까지 수백 명이 찾아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민우와 수지는 상주 자리에서 절을 받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적절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삼성그룹 정 회장이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이루신 일들을 저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따로 이야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거기에는 사업적 계산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유골함이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물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숙의 시신은 찾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이네.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라탔어요. 새 시작이야. 우리의 시대가 온 거지. 그날 저녁 민우는 회사 전 임원을 소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사회를 통해 정식으로 회장직을 승계받을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진심 어린 박수는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민우가 정숙만큼의 역량이 없다는 걸요. 그리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부서는 과감히 정리하고 수익성 낮은 사업은 매각할 것입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구조조정이라는 건 결국 대량 해고를 의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우의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회장님, 최 변호사님께서 면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최 변호사? 그 사람이 왜? 어머님 유원장 관련이라고 하시는데요. 민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유원장? 어머니가 유원장을 남겼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잡아. 하지만 민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설사 유원장이 있다 해도 자신과 수진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내용일 테니까요. 그날 밤 민우는 자신의 새 회장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수많은 불빛들이 이제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미안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약한 자는 도태되는 거죠. 그는 위스키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호박빛 액체가 찰랑거렸어요. 건배, 새로운 시대에. 하지만 민우는 몰랐습니다. 저 멀리 작은 항구 마을에서 정숙이 하루 10시간씩 재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최 변호사가 그의 모든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거요.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민우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장례식으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작은 항구 마을의 안전가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재활치료사의 구령에 맞춰 정숙이 스쿼트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님, 오늘은 이만하시죠. 너무 무리하시면. 아니에요. 쉰게 채워야 해요.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6개월 동안 누워있던 몸을 단 3개월 만에 회복시키려면 보통 사람의 3배는 노력해야 했어요. 운동을 마치고
정숙은 샤워를 한 뒤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최 변호사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민우 씨가 자선재단을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30년간 지원하던 보육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졌고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보육원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 자란 곳이기도 했으니까요. 최 변호사님,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계속하세요. 수진 씨는 부동산 투기로 번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스위스 비밀 계좌를 만들었어요. 현재 추적 금액만 120억입니다. 박 실장은요? 그 사람이 제일 바쁩니다.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횡령 증거를 인멸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최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쪽 사람이 회계팀에 심어져 있습니다. 원본 장부는 모두 확보했어요. 잘하셨어요. 정숙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어요. 한 달간의 재활 훈련이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민우를 만나러 갑니다. 네. 회장님께서 직접요? 아니요. 최 변호사님이 가시는 거예요. 유언장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요. 정숙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그녀가 직접 작성한 가짜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뭐라고 써 있는데요? 제 모든 재산을 민우와 수진에게 동등하게 나눠준다고 되어 있어요. 단 회사는 매각하지 말고 계속 운영하라는 조건부로요. 그럼 민우 씨는 안심할 겁니다. 어머니가 결국 자기들한테 모든 걸 물려줬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더욱 대담하게 움직일 거예요. 최 변호사는 감탄했습니다. 정숙은 단순히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스스로 덫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눈치를 채면 눈치채지 못해요. 제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다음 주 최 변호사는 정숙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민우의 회장실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정숙이 아끼던 그림들은 치워지고 현대적인 조각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민우가 악수를 청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언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회장님께서 생전에 제게 맡기신 겁니다. 최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민우는 서둘러 뜯어봤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자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졌어요. 역시 어머니께서도 저희를 믿으셨군요. 단 회사 매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유산 상속이 무효가 됩니다. 민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뜻을 받들어야죠. 하지만 최 변호사가 나가자마자 민우는 유언장을 구겨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매각 금지, 웃기고 있네. 그는 즉시 박 실장을 불렀어요. 삼성그룹과 협상 일정 당겨. 다음 달 안에 계약 마무리할 거야. 하지만 유언장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민우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수지는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 포장해 주세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서너 개씩 사들이는 그녀를 직원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역시 정숙그룹 회장님 따님이세요. 어머니 돌아가셔서 슬프시겠어요. 아, 이제 좀 자유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수진의 무신경한 말에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우와 수진, 박 실장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건배, 우리의 승리에 세 개의 와인 잔이 부딪혔어요. 그들은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뭐 하고 싶어? 세계 일주나 할까? 크루즈 타고. 크루즈? 수진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또 타고 싶어? 지난번에도 탔잖아.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다에 버린 그날을 그들은 이미 추억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레스토랑 구석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고용한 사설탐정이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정숙은 이제 완전히 회복했어요. 매일 10km씩 달리기를 하고 요가와 필라테스로 몸을 단련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민우 씨의 횡령 증거 80건, 수진 씨의 배임 증거 45건, 박 실장의 증거 인멸 및 위증 증거 120건입니다. 재판에 넘기기 충분한가요?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당장 고소해도 전원 실형입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에요. 마지막 무대가 남았어요. 마지막 무대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크루즈예요. 민우가 회장 취임식을 크루즈에서 한다고 했죠? 네, 다음 달 15일입니다. 완벽해요. 그날 내가 돌아갑니다. 지중해의 푸른 바다 위에 거대한 크루즈선이 떠 있었어요. 5성급 호텔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초호화 선박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재계 인사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민우는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회장 취임식을 역사에 남을 이벤트로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민우가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맞춤 제작한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정당한 후계자라는 확신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수진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목에는 5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감사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특별한 날.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요. 저녁 7시 크루즈가 출항했어요. 300명의 하객을 태운 배는 천천히 항구를 떠났습니다. 갑판에서 샴페인 파티가 시작됐고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정말 멋진 파티네요, 회장님. 삼성그룹 정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어요. 과찬이십니다. 정 회장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요.
우리 거래 건은 어떻게 되었소? 아, 그건 내일 오전에 따로 미팅 시간을 잡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두 사람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민우는 이미 정숙그룹의 핵심 계열사 5곳을 2조 5천억에 넘기기로 비밀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밤 9시 메인홀에서 공식 행사가 시작됐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정숙그룹의 역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30년 전 한 여성이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정숙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시작해 재벌 총수가 되기까지의 여정이었죠. 민우는 무대 옆에서 그 영상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업적이 위대할수록 자신이 그걸 차지한 게 더 통쾌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분을 모시겠습니다. 정숙그룹 제2대 회장 한민우 회장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우가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추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민우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애도, 회사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포부. 완벽하게 준비된 스피치였어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은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정숙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저 역시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연설이 끝나고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최고급 와인과 요리가 테이블마다 차려졌어요. 사람들은 즐겁게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회장님. 어머니를 뛰어넘을 거예요. 아첨하는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민우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와인을 홀짝였습니다. 수지는 친구들과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언니, 인스타에 올려도 돼? 당연하지. 많이 올려줘. 그녀는 이 화려한 순간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부유한지를요. 밤 11시 파티는 최고조에 달했어요. DJ가 신나는 음악을 틀었고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샴페인 병이 터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박 실장은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어요. 이게 정말 끝인가? 뭔가 불안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한정숙 회장의 죽음, 유산 상속, 그리고 오늘의 취임식까지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기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숙은 죽었고 모든 증거는 인멸했으니까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민우가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민우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특별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준비한 거예요. 스크린이 다시 켜졌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지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나왔어요. 지중해의 석양, 파도 치는 바다,
하늘을 나는 갈매기들. 앞으로 정숙그룹이 나아갈 방향을 담았습니다. 민우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더니 전혀 다른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뭐야? 민우가 당황했어요. 스크린에는 어두운 가판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휠체어에 앉은 정숙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우가 정숙을 구명보트에 옮기고 있었어요. 음성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홀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 실장은 뒤로 물러서며 출구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민우가 말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구명보트가 바다에 띄워지고 요트가 떠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회장님, 저건 뭡니까? 정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홀의 문이 열렸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문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어요. 얼굴에는 베일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실루엣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이 그녀가 누군지 알아봤어요. 한정숙 회장님?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죽지 않았어? 유령인가? 말도 안 돼.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정숙은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길을 비켜줬어요.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죽였는데, 바다에 버렸는데. 오, 오빠. 수진이 민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정숙이 무대 계단을 올라왔어요. 하나, 둘, 셋. 10개의 계단을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는 그녀를 보며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전신마비가 아니었어? 정숙이 무대 중앙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베일을 벗었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2달 전 장례식장의 영정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생기가 넘쳐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숙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맑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정숙입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그 한정숙이요. 정적이 흘렀어요. 300명의 하객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으로 왔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숙이 민우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민우야, 오랜만이구나. 어머니.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놀랐니?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올 줄 몰랐지? 정숙이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민우는 계속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구명보트에서 어떻게 살아났냐고? 그게 중요한가?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너는 내 어머니를 죽이려 했어. 바다 한가운데 버렸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니?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영상이 진짜였어? 아들이 어머니를. 믿을 수가 없네. 수진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우리는 오해? 정숙이 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수진은 그 눈빛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수진아, 너도 거기 있었잖니. 내 오빠가 날 구명보트에 싣는 걸 지켜봤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건 심지어 너는 빨리 하라고 소리쳤지. 내가 다 들었어.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정숙은 객석을 향해 돌아섰어요.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자리를 망쳐서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최 변호사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지난 6개월간 민우와 수진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들입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회사 자금 횡령 130억 원, 계열사 배임 매각으로 인한 손실 500억 원, 회계 장부 조작, 증거인멸. 하나하나 나열되는 죄목에 객석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정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교통사고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 실장이 뒤로 물러서며 출구를 향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는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 어디 가시려고? 정숙의 목소리에 박 실장이 멈춰 섰어요.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이 트럭 기사에게 5억을 줬죠. 제 차를 들이받으라고. 객석에서 경악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살인 미수였어요. 처음부터 날 죽이려던 거였죠. 박 실장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저는 살아났습니다. 전신 마비 상태로요. 정숙이 민우를 다시 바라봤어요. 너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했지?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됐으니 이제 회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어머니, 저는 6개월 동안 지켜봤어. 내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도, 자선재단을 폐쇄하는 것도, 경쟁사에 회사를 넘기려는 것도. 민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는 내 어머니를 바다에 버렸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너희를 최고의 교육으로 키웠고 필요한 건 다 해줬어. 사랑도 충분히 줬다고 생각했는데 눈물 한 방울이 정숙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닥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감히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늦었어. 너는 선을 넘었어. 돌아올 수 없는 선을. 그녀가 손을 들자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한민우, 한수진, 박성호. 당신들을 살인 미수, 횡령, 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차가운 금속 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수진이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민우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법정에서 하렴.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이 경찰에 끌려나갔어요. 홀 안의 사람들은 그저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길고도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이 끌려나가고 홀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정숙은 여전히 무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녁 불편한 진실을 목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숙이 천천히 객석을 둘러봤어요. 저는 30년간 이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죠. 밤낮 없이 일했고 무수히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잘 지켜줄 거라 믿었어요.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지만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가르친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탐욕, 배신, 그리고 살인까지. 객석의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누구도 정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숙그룹의 회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숙의 선언에 객석이 술렁였어요. 앞으로 회사를 정상화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삼성그룹 정 회장이 일어섰어요.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민우 씨와 저희가 논의하던 거래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래는 무효입니다. 민우가 회장 권한도 없이 멋대로 진행한 불법 계약이니까요. 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정 회장님, 정숙의 목소리가 한층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아들을 부추겨서 회사를 헐값에 넘기려 하신 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객석의 시선이 일제히 정 회장에게 쏠렸어요.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하게 경쟁하시죠. 불법적인 방법 말고요. 정 회장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객석 전체를 바라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숙그룹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세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 어린 인사였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박수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홀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티는 그렇게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크루즈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밤새 춤추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정숙은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최 변호사가 뒤따라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이제 끝났네요. 정숙은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버려졌던 곳과 비슷하네요. 회장님,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죽는 줄 알았죠.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호사님, 제가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요? 그래도 제 자식들인데. 최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은 정의를 실현하신 겁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최 변호사가 정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회장님 삶을 사세요. 30년간 회사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회장님을 위해 사실 때입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죠. 다음 날 아침 크루즈가 항구로 돌아왔어요. 수백 명의 기자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자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정숙은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질문에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멘트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6개월간의 고통, 자식들의 배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투쟁. 기자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니었어요. 한 여성의 생존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숙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그녀의 말은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말에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한 주일 후 정숙은 회사로 복귀했어요. 직원들이 로비에 도열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숙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 문을 열자 민우가 바꿔놓았던 인테리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숙이 아끼던 그림들, 책들, 가구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최 변호사님이 하나하나 찾아서 돌려놨습니다. 비서가 설명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30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의 감격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첫 서리를 펼쳤어요. 회사를 재건하기 위한 긴 여정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한민우, 한수진, 박성호는 입장하십시오. 법정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민우는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때 재벌 회장 자리에 앉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피고인일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계속 울먹이고 있었어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죄수복을 입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 실장은 무표정했어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검사, 기소 내용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들은 한정숙 회장을 살해하려 한 살인 미수 회사 자금 130억 원을 횡령한 업무상 횡령, 계열사를 고의로 헐값에 매각한 배임, 그리고 장거를 인멸한 장거인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어요. CCTV 영상, 녹취록, 계좌 이체 내역, 증인 진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크루즈에서 촬영된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날 밤의 영상이 재생됐어요. 민우가 정숙을 구명 보트에 싣고 바다에 띄우는 장면이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저 영상이?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크루즈에 CCTV가 없다고 확인했었습니다. 피고인은 CCTV를 확인했지만 숨겨진 카메라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설명했어요. 최 변호사가 사전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뒀던 겁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민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 피고인 측 입장을 밝히십시오. 민우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 한민우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사죄였어요. 변호사도 이 사건을 변호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증인 한정숙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숙이 증인석에 섰어요.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정숙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날의 일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 저는 식물인간인 척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보고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제 옆에서 회사를 팔아넘기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선재단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해고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민우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루즈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저를 바다에 버렸습니다.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다는 것을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돈과 권력만 물려주려 했지 정작 중요한 가치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잘못입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가 용서될 수는 없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하니까요. 재판장이 정숙을 바라봤어요. 증인,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정숙은 민우와 수진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수진아.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너희는 여전히 내 자식이야. 하지만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말한다. 너희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어머니. 민우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진도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감옥에서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렴. 그게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정숙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지나가면서 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재판은 3주간 진행됐어요. 수많은 증인이 나왔고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주문. 피고인 한민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민우는 눈을 감았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피고인 한수진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수진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피고인 박성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박 실장은 무표정하게 판결을 들었습니다. 재판장이 계속해서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피고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생명의 은인이자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수많은 직원의 생계를 위협했습니다.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큽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결합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법원 복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최 변호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긴 싸움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변호사님, 고생하셨어요. 제가 무슨 고생을요? 회장님께서 더 힘드셨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어요. 밖에서는 햇빛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겠죠? 정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최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서울거리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정숙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숙이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작년 대비 매출 20% 증가, 영업이익 35% 증가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숙이 복귀한 후 회사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숙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어요. 정숙재단을 다시 설립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요.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연간 1천억 원을 투자해서 전국의 보육원과 고아원을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장학금 사업도 확대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 정도 금액이면 수익성에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익성만이 기업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에 기여해야 해요. 그게 진짜 가치입니다. 그녀의 말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정숙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것이었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우의 편지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편지 쓰는 게 어색하네요. 평생 한 번도 어머니께 편지를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매일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어요.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그날 밤 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괴물이었어요.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아들 민우 올림. 정숙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비서가 물었어요. 바다 좀 보러 갈래요. 오늘은 일찍 퇴근합니다. 정숙은 차를 몰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는 시각, 그녀는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신발을 벗고 모래밭을 걸었어요. 여기가 내가 버려졌던 곳과 비슷하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습니다. 정숙은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은 흘러가고 새로운 것이 찾아옵니다.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 변호사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비서한테 들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따라왔어요. 최 변호사가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잘한 걸까요? 무엇을요? 민우와 수진을 감옥에 보낸 것 말이에요.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정의를 실현하신 겁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로서는 회장님, 최 변호사가 정숙을 바라봤어요. 때로는 진짜 사랑이 엄격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반성하고 변화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회장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 아닐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야 하는 거죠.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에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변호사님, 저 이제 정말 자유로운 것 같아요. 자유요? 네.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식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그저 한정숙으로 사는 거요. 정숙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앞으로는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거예요. 여행도 가고 책도 쓰고 봉사활동도 하고 좋은 계획이시네요. 그리고 회장직도 2년 후에는 물려주려고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후계자를 키워서요. 최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벌써요? 네.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권력을 놓지 못하면 결국 불행해진다는 것을요. 정숙은 파도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어요. 찬물이 발목을 적셨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거예요. 한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정숙의 머리카락이 휘날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어요. 30년간의 무게, 6개월간의 고통, 자식들의 배신, 모든 것이 이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오직 자유였어요.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바다 위로 달빛이 길게 뻗어 있었어요. 그 빛을 따라가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변호사님, 같이 걸을래요? 네, 회장님.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발자국이 모래에 새겨졌다가
파도에 씻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모든 것은 흘러가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니까요. 정숙의 새로운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마음에 닿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말로 다하지 못한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